오늘 명도 소송 및 수용 절차와 관련한 재반 문제라고 되어 있고, 아참 제가 공지를 할 게 있는데 지금 5강, 6강, 7강까지 남아 있습니다. 제가 7강까지 남아 있고 이 강의 안에 7강까지 아마 그 책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7강째에 저희 법무법인과 협업을 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님을 한번 데리고 와가지고 1시간 정도는 감정평가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밖에 방금 신만주 원장님한테도 허락을 받았고요. 그게 필요한 것은 감정평가가 재개발 재건축의 소송에서 거의 절대적입니다. 물론 재건축 재개발에서 행정소송도 있고 뭐 민영사, 연도소송도 있지만 조합원 간의 이런 종전자산 평가라든지 현금 상환의 문제라든지 매도 청구의 문제에 있어서는 도대체 내 물건이 얼마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다 평가로 끝납니다. 평가에 대해서 평가사님이 좀 강의를 해주시고, 저도 이제 평가에 관련한 어떤 재판 실무를 가끔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7번째 시간에는 아주 미모의 평가사님을 제가 섭외를 해놨어요. 그분은 이제 다 알고 있고 제가 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10월 27일이 될 것입니다. 그죠? 10월 달 초반에 완전 다 놀잖아요. 상상 초월할 정도로 놀아버리고 10월 27일이 7번째 됐는데 그때 보실 겁니다. 자, 명도소송. 관리처분 계획인가 보시면 하면은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이 나면은 모든 계획이 다 끝나기 때문에 이때 명도가 시작이 됩니다. 관리처분이 나면은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떠나야 된다라는 게 49조 6항에 써 있습니다. 사용수익권을 얻고 당신은 다 나가야 된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나가야 됩니다. 소유자, 점유자, 전부 다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의 사용수익권은 조합이 가진 거예요. 조합. 이 조합이 사용수익권을 가져요. 사용수익권, 변호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물건은 사용수익권이 있고 처분권이 있습니다. 이걸 전체 소유권이라고 하는데, 소유권에는 사용할 수 있고 빌려줘서 돈 월세 받아먹을 수 있고 폐기하거나 팔아치울 수 있는 이 중에서 사용수익권을 조합이 가지고 처분권, 팔아먹을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처분은 이제 매각을 수용을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조합이 가집니다. 그러면 폐기, 이 물건을 부수는 행위는 못하죠. 이 물건을 부수려면은 완벽한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자, 어쨌건 사용수익권이 확대되니까 명도가 가능합니다. 명도. 나가라, 이제 할 수도 없으면 나가라. 49조 6항에 이렇게 써있죠. 사용수익할 수 없다. 다만, 이 다만이 중요합니다.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얻거나 뭐뭐뭐에 의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손실보상을 완료한 다음에 내쫓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조합원 중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조합원 중에는 분양 신청을 한 사람,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 분양 신청을 한 사람은 조합원으로서 이 사업에 동참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고 정관 규정에 의해서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요, 나는 분양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조합원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이 완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개발은 수용으로, 재건축은 매도 청구로 보상금이 완전히 지급되어야지만이 이 사람들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서가 뭐죠?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권리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완전히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재개발의 경우에 수용에 따른 보상을 하기 때문에 금방 지방토지 수용 경우에 결정만 나오면 되는데, 재건축은 매도 청구를 해야 되니까 3심까지 끝나야 됩니다. 아무튼 49조 6항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으면 다 나가야 된다. 대원 판례는 여기 대원 도시 재개발법인데 도시 재개발법이 바로 폐지되면서 도정법으로 흡수됐으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는 어쩌고 해서 사용수가 할 수가 없고 시행자가 사용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도는 행정대집행, 이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행정대집행이 대집행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넘어가시죠. 본안소송, 명도소송은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이 제기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10개월, 1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재개발 재건 쪽에 비대위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야당 반대파들을 많이 저희가 일하는데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나왔기 때문에 명도소송 나가라! 명도소송이 하면은 이 명도소송의 근거가 된 이 관리처분을 취소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명도의 근거가 되는 관리처분이 잘못됐다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이 소송이 1심 판결이 날 때까지는 요 명도소송의 판결이 좀 지연되는 경향이 있죠. 우리 저 재판장님 이거 관리처분 취소소송 넣었는데 이 명도소송 좀 기다려 주시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취소소송 날 때까지 좀 기다려 주마 라고 기다려주는 것도 많이 있죠. 여기 변호사분들이 여기 두 분하고 변호사이신가요? 세 분이신가요? 앞에 계신 분들? 그래서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관리처분 소송을 넣어서 이 명도소송을 좀 지연시키는 그런 전략을 피기도 합니다. 명도 단행가처분은요 오히려 명도소송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한 구역에 한두 집 정도 남아서 이 사람들이 정말 알바끼식으로 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나 명도단행 가처분이 나오지 그냥 몇 수십 가구 때려 넣는다고 해서 명도단행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완전히 초보 변호사일 때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났고 분명하니까 단행가처분 넣어주세요. 한 20가구를 단행가처분 넣었더니 다 기각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저기가 저한테 당신이 된다라고 그랬잖아. 너 나중에 막 그러면서 안 되는 거구나. 재판장들 말은 이제 한두 집 남았을 때 그 한두 집으로 인하여 조합의 사업이 참 늦어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고 생각될 때 그런 때나 단행가처분을 해야지 그냥 하지 말라. 한 두세 달 정도 걸립니다. 단행가처분. 본안소송에서 입주를 더욱 고도의 소명을 해야 하며 한두 세대 정도 남았을 때나 가능하다. 단행가처분이라는 것은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해서 가처분, 가짜가 들어가 있는 것은요 임시라는 얘기거든요. 임시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임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명도는요. 다른 것은 임시로 가압류, 임시 압류하고 아닌 것 같으면 풀어주면 되는데 이 명도 단행가처분은요. 명도를 시켜버려요. 아니었어? 다시 복귀가 잘 안 돼요 이게. 한번 명도 단행 시켜버리면은 복귀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급박한 사정이면 고도의 소명을 해야만 합니다. 잘 안 해준다. 그리고 단행가처분이 결정이 나면 반드시 집행은 2주 내에 해야만 합니다. 명도 합의를 하고 공증하더라도요. 명도 공증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명도는요 재소전 화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재소전 화해. 금전대차를 한 경우에는 이제 공증을 하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명도에서는 재소전 화해를 해야지 의미가 있지 공증해가지고 큰 의미가 없다. 재소전 화해 구조 이건 넘어갑시다. 자, 이건 정비구역 내 이해관계인의 분류라고 해서 명도 대상자를 한번 보면 소유자가 이 구역 내 사람들은 크게 이 칸이 있었는데 칸이 거기 써 있나요? 칸이 거기 써 있어요. 네, 여기 칸이 없네. 소유자가 있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소유자, 임차인. 소유자는 임대인이 될 수도 있고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자, 소유자 중에는 분양시장을 한 사람, 안 한 사람, 또는 차례한 사람. 세입자, 상가 세입자, 주거 세입자. 이 상가 세입자야말로 이제 가장 강력한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가는 주거보다 보통 권리 면적이 큰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직장이니까 집은 여기 살든 저기 살든 상관없어요. 상계동에 살던 사람이 뭐 은평구로 이사 가면 좀 피곤하죠, 짜증나죠.
하지만 목숨에 그 지장은 없어요. 근데 상가 좀 이상을 하고 직장을 잘리는 거죠. 직장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데 상가 세입자는 영업손실보상금 4개월분이 있고 주거이전도 4개월분인데 이거는 주거이전분 계산 산식이 있기 때문에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행정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영업손실보상금은 이 사람이 상가를 어떻게 했고 이것을 다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사용재결이라고 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절차를 거칩니다. 재결을 거칩니다. 지토의 중토 행정소송. 중토인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중토인은 생략 가능합니다. 근데 주거이전분은 수용 절차를 안 거치고 막바로 소송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세입자 영업손실보상금을 막바로 행정소송하면 각하예요. 여기 갔다 와야죠. 여기 건너갔다 와야 됩니다. 소유자는요, 분양시설을 한 사람 중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는 이제 명도에 협조하죠. 근데 종전자산 평가에 불만이 있어요. 분양시설을 하긴 했는데 종전 평가에 불만이 있어. 그러면 이제 명도를 안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이사 중에 대의원 중에서 명도 안 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요,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은 현금 청산을 하게 되는데. 재개발과 도하는 지토이주택 행정소송 수용 절차고 재건축은 민사소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분양시설을 안 한 사람으로서 재개발과 도하는 지토이주택 행정소송 가서 이대로 보상을 받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종전자산 평가가 예를 들어서 2억 5천이 나왔다. 근데 여기로 가봤더니 2억 6천이 나왔어. 그럼 2억 6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갔더니 2억 7천이 나왔어. 그럼 2억 7천, 여기 2억 7천 5백, 2억 7천 5백 나오는 대로 보상을 해줘요. 그런데 종전자산 평가 불만 있는 사람들은요, 이건 요 소송은 되게 애매해요. 이 소송이 최고로 어려워요. 분양 신청을 한 사람 안 한 사람이 있는데 안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더라면 계산되었을 게 2억 5천인데 나는 이 사람도 2억 5천. 조합원으로 가입했더라면 평가됐을 금액이. 근데 나 이거 안 받을래 해서 갔더니 2억 6천이 나오고 7천이 나오고 7,500 점점 올라가면 7,500 나오는 대로 보상금을 줘요. 일단. 근데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해서 나 분양 신청을 안 하거나 처리할 생각은 없어. 이거를 마이크를 썼어야 되는구나. 나는 분양 신청을 이게 마음이 안 들지만 분양 신청을 계속 유지할 거야. 그런데 이걸 좀 올려줘. 2억 7천으로 좀 올려줘. 라고 해서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어떤 걸 걸죠?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소송을 겁니다. 취소를 거면 여기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요. 2억 6천이 나왔어. 그럼 이 사람이 종전자산은 2억 6천으로 쳐줍니까? 안 쳐주더라 이거죠. 재판장이 하는 말이 이거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렇게 나왔는데 행정처분이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재량의 여지가 있고 재량은 2억 6천으로 나왔는데 2억 5천으로 했어? 있을 수 있는 오차 범위네. 2억 6천짜리를 2억 5천으로 했다는 거 이게 위법한 건 아니잖아. 다 오차 범위에 있는 거. 이것도 적법하고 이것도 적법해. 지금 우리가 법정에서 감정평가가 한 것은 2억 6천이지만 이것도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각 이대로 유지해.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옛날에 제가 이런 소송을 했는데 10억짜리인 사람이 10억 3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입이 삐죽 나왔는데 그래도 3천을 올려주겠지 했는데 안 올려줘요. 뭐 5천 범위 내내 이것도 오케이 끝 기각. 그래서 황당해 하더라고요. 3천만 원 안 올려줘요? 그거라도 받아야 되는데 안 올려줘. 왜 안 올려주죠? 10억이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래요. 그럼 10억 3천은 뭡니까? 그건 그냥 해본 거예요. 이게 11억이 나왔으면은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니까 11억으로 해줬겠지만 10억 3천이니까 그게 그거다 이거죠. 분양시장 한 사람한테는 이게 이렇습니다. 그럼 당신 분양시장 빠져? 아니 빠질 생각은 없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이게 한 10% 정도 등락은 있을 수 있는 거라고 해서 그냥 기각이에요. 제일 힘든 소송입니다. 이거. 가장 힘들어요. 자, 이기기 어려워요. 자, 그다음 넘어가죠. 분양시청을 하였으나 종전자산에 불만인 적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분양 신청을 했지만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문제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 다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있으면은 분양시장 여기서 하죠. 여기서 분양시장을 했다가 나중에 분양 계약 체결할 때 이때 안 하면 청산자가 됩니다. 이때 안 하면 여기서 청산자가 돼요. 분양 미신청 철회. 자, 이때 이제 분양 미신청인 경우에는 재개발 동안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금액으로 평가하고 재건축은 개발이익이 포함된 건데 종전자산 가액보다 조금씩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쳐준다라는 것이죠. 명도 소송은 관리처분 계획 조금 전부터 의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 이주 관리를 법무사나 이주관리 업체들이 맡아가지고 변호사는 이 하부에 따까리로 집어넣는 경우가 많더라. 이걸 좀 문제를 좀 삼으셔야 됩니다. 고소 고발 진정 하셔야 돼요. 요새 업종별 다툼이 워낙 많아가지고 옛날 같으면 뭐 신사적으로 넘어가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신사는 무슨 신사야? 밥을 먹어야 신사지. 밥을 못 먹게 하면 으르렁거리고 싸워야지. 그 싸우지도 못하는 바보지 뭐. 자기 밖으로 누가 드는 그 신사가 아니에요. 바보지 바보. 이 싸움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싸움이 날 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주택 임차인들. 일반인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년간 보장을 받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만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도시정비법이 더 특별법이기 때문에 보장 못 받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중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인도를 구하면 되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전부 보주자이므로 이들을 피고로 삼을 필요는 없고요. 제3의 인물이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별도 피고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경우에는요, 세대원 주민등록표를 저희들이 열람해 보면 누가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재개발의 경우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가 파악이 잘 안 돼요.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튀어나오죠. 저 집에 방이 3개인데 막 패밀리는 한 5패밀리가 나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점유자, 세입자를 조사하는 사람들이 업체들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돌아다니면 면밀하게 사람을 체크하고 그리고 그 집에 도면을 그려야 다. 변호사들은 아시겠지만 정확한 도면을 그려야지만이 명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화장실, 뭐 창고 이런 게 있는데 창고가 빠져서 창고가 명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그리러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 거 도면 작성하고 하는 데만 혹은 몇 억, 한 10억씩 주고 거의 전체다. 그래서 도면 작성하고 사람들 누가 사는지 확인하고 뭐 점유증금지 가처분 넣고 소송하고 집행하고 이것들이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라도 빵꾸나면 안 되고 특히 쇠가루를 많이 만지는 것들, 뭐 철공소 같은 곳들이 많이 대거 몰려 있는 곳들은요, 그 사람들은 뭐 배는 게 없어요. 그냥 뭐 휘발유 끼얹고 쇠파이프 딱 들고 집행관 들어오면 한번 붙으려고 하니까 진짜 잘해야 돼요. 그분들은 법원에서 뭔가 날라왔다 하면 막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 한다고 해요. 도대체 문서라는 것을 잘 들여다본 적도 없는데 법원에서 온 문서야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흥분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차인은 무조건 피고를 삼아야 되고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도 존재가 발견되면 피고로 삼아야 한다. 점유사실의 입증은 주민등록과 임대차 계약서 등등으로 해야 됩니다. 상가임차인. 상가임차인도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못 받고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사업자 1인에 대한 인도를 구하면 족하고 종업원은 별도 피고로 삼을 필요가 없고 이거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차인과 사업자 등록상의 사업자가 다를 수 있어요. 임차인은 부인이 했는데 임차인은 뭐 남편인데 사업자는 부인이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아마도 남편이 뭔가 사업을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돼서
자기가 임대인, 임차인으로는 냈지만 사업자는 못 내는 거야. 사업자는 또 부인으로 하는 거거나 아니면 자기 동생이 되거나. 그럼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거야? 임차인이 점유하는 거야? 사업자가 점유하는 거야? 둘 다 때려 잡아야 돼. 그리고 어떤 때는 여기에 사업자 등록증이 어딨나. 그래서 심지어 저희 사무실에 사무장이 그 일대에 밥집이 있어요. 밥집을 다 이제 식당을 명도해야 되는 밥집을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사 먹는 거예요. 사고 카드로 결제를 하고 카드 영수증을 받아서 거기 있는 사업자 등록증 보고 그걸로 이제 그 빚부를 특정을 하는 거죠. 밥을 계속 먹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데 이제 저희 사무장이 좀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좀 사람들 눈에 쉽게 띄는 스타일이에요. 진짜 알아. 저자가 뭐 이렇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얼굴을 또 딴 사람이 또 가져야 돼요. 뭐 아무튼 이거 파악하려고 계속 먹어주기도 하고. 근데 옛날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런 걸 다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 이제 분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뭐 대충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임차인들도 막 강력 투쟁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그 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깨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이주 관리가 아주 도면 작성과 세입자 조사하는 것들이 용역업체들이 아주 크게 성행하고 있는 것이죠. 넘어가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두고 명도성을 해야 된다는 건 아마 요즘 뭐 다 아실 겁니다. 승계지표는 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두어도 문제예요. 가처분을 해두면 승소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는데 그런데 승계 집행물을 넣는 절차 자체만큼은 필요해요. 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놓고 A한테 소송을 했어. 명도시켰는데 A한테서 판결을 득했어. 근데 딱 갔더니 B가 있어. 당신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있은 이후에 점유한 자구나. 당신은 우리 판결문에 대해서 깨갱해야 돼.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이름 바꿔. 알았어, 좀만 기다려. B로 바꿔주세요. 바꾸고 딱 가니까 또 C야. 잠깐 기다려. 또 이렇게 하고 또 D 이렇게 막 넘어가요. 진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빠찡고 막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돈이 몇백만 원이야. 막 수입이 하루에 순수익이 몇백만 원. 그러니까 계속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계속 이거 명도 수송에서 이겼지. 점유지금 같이 다 했지. 승계집행은 다 받아가면 맨날 바뀌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강제집행 하는 사람들이 그냥 밀어버렸어. 불법 집행을 해버렸어요. 불법 집행을 하니까 또 왜 불법 집행을 했냐라고 또 소송을 거는데 판사가 싸늘하게 너네는 뭐 불법 집행 당해도 싸네 라는 생각으로 판사가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집행에 대해서 집행문 부여 뭐 취소 소송 이런 거 걸었는데 명도 소송 비용 부담의 주체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조합에서 명도 청구를 합니다. 이 소유자는요, 현금 청산자, 청산을 당하는 그 비조합원들, 이 사람 소유자를 상대로 하고 또 임차인을 상대로도 해요. 그럼 이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제 임차인한테 소송을 걸면 임차인한테 소송 걸었다고 칩시다. 보증금 이행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을 해요. 이 임차인, 나 보증금 받아야 되는데 보증금 6천만 원? 알았어. 보증금을 줍니다. 조합에서 보증금을 줘요. 보증금 주고 영업손실보상금, 뭐 주거이점 이런 것도 다 줘요. 요새는 다 주고 먼저 다 주고 이제 밀어내죠. 그러면 영업손실보상금 이런 거는요 조합의 비용으로 나갑니다. 영업손실보상금. 근데 보증금은요 임대인이 줘야 될 것을 조합이 대신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임대인한테 지급할 돈에서 상계처리 빼버려요. 당연히 빼야 되겠죠. 그런데 요새 이런 머리를 쓰는 조합도 있더라고요. 자,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계약 관계로서 잘 편안하게 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합이요, 너무나 이 임차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한 1000명이 되니까 소송하기도 피곤하니까 이 임대인한테 하는 말이 당신들 알아서 쫓아내. 얘들 알아서 쫓아내. 언제까지? 금년 10월 31일까지 쫓아내면 내가 너한테 이주비로 1,500만 원을 주겠어. 이주 촉진금으로. 뭐 이런 조합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도 나가고 얘도 내보내. 당신도 나가고 얘도 내보내고. 그렇게 하면 2주 척순비로 1,500을 주겠어. 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앞장서서 자기 인생을 쫓아낸다. 막 나가라고. 내용증이 보내. 너 때문에 내가 손해나게 되니까. 네가 10월 30일 넘겨서 나가면 내가 1,500을 못 받잖아. 그리고 12월 31일까지 나가면 뭐 800만 원 주고, 그 2월 달까지 나가면 뭐 5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없어.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내보내려고 이간질 시키는 거죠, 서로. 그러면 여기서 막 싸워요. 그러면 제가 이쪽 의뢰인, 이 사람이 저희 의뢰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당신 우리가 빨리 나가면 조합에서 1,500만 원 받지? 그나 반 줘. 나갈게 내가. 안 그러면 난 계속 개길 거야. 난 당신 한 번도 못 받게. 그랬더니 막 시끄러면서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당신 일찍 나가야 되는데 어쩌고 막 난리야. 아, 이거 됐고, 뭐 시간 없는데 결론만 얘기합시다. 당신 1,500만 원 받게 해줄 테니까 나 그거 반 줘. 그랬더니 막 당신 왜 니네도 뭐 조합에서 이사비 받지 않냐고. 아, 이사비 받는데 이사비 50만 원이야. 진짜 이사비, 진짜 정말 진정한 이사비 받는데 당신 왜 1,500 받느냐. 나 달라. 쭉 끊어버리더라고. 또 문자로 보내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 당신 10월 말까지 1,500 받는데 문자로 다 정리해. 원래 대화보다 문자가 좋은 게, 대화는 갑자기 욱 하면 이게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근데 문자는 그냥 다 가버리니까 호기심에서라도 화내면서 다 읽어보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걸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문자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막 사진 보내고 막 해요. 그리고 전화하고 또 끊고 막. 아마 이제 10월 말까지 말씀 드린 사람이 이제 모든 상황을 파악했겠죠. 좀 얄밉기도 하지만 그래,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죠. 그러면서 둘이 갈라놓고 끝내는 거죠. 이 사람들은 변호사를 써서 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 써서 막 하려 막 1,100명을 그렇게 하려니까 자기가 다 욕을 먹잖아. 모든 걸 다 자기의 욕을 먹는 것을 다 그냥 다 해결해버렸어요. 걔네들이 다. 아예 그냥 다 평정이 된 거야.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돈 좀 들죠. 어차피 변호사한테 줄 돈 여기다 준 거죠.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 참 안 좋은 방법인데, 저희들은 이제 막 무조건 이렇게 피를 봐야 이제 좋은 직업이라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명도 소송을 당하면요, 내가 왜 명도를 당해야 되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피고들은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소송을 넣습니다. 명도의 근거가 되는 거, 이걸 넣어요. 관리처분계획이 기본행위, 인가가 보충행위. 여기에 하자가 있으면 여기다 소송 넣고, 인가에 하자가 있으면 여기다 소송 넣고, 취소 소송은 90일 내에, 무효는 뭐 90일 뒤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무효 소송을 걸려면 하자가 엄청나게 크고 명백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수행 인가 취소 무효 소송을 넣기도 합니다. 이거는 수용 재결의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수용 재결을 무마시키면 이거에 소송을 넣죠. 조합설립 동의 인가 결의 취소 소송을 넣기도 합니다. 이 조합설립 인가는 매도 청구 소송이 직접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매도 청구 소송 당한 사람은 이걸 소송을 넣어야 됩니다. 추진이 승인 무효 소송까지도 막 넣기도 하는데 이건 뭐 잘 안 되죠. 의미가 크게 없어요. 처분 이승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승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재기 해야 되는데, 안날이라 하면 고시가 있으면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에 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슨 관리처분 인가가 있으면 인가서를 교부받고, 요새는 거의 같은 날 고시를 해요. 같은 날 고시를 하는데 한 5일, 며칠 있다가 고시하는 수도 있고, 고시가 난 날로부터 또 5일. 이때는 모두 다 안 걸로 칩니다. 광고에 고시를 다 했어요. 나 못 읽어봤는데 그래도 다 안 걸로 칠 거야. 요때로부터 90일입니다. 90일이니까 사실상 인간 난 날로부터 95일, 97일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냥 90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속편하죠. 근데 의정부에서 좀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시라고 하면 광고에 고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의정부에서요, 의정부시에서 좀 실수를 했는데,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뭐 알림 공지사항란에 거기다가 게시를 해서 홈페이지에 그냥 게시, 그걸 고시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시를 안 했어요. 고시를 하고 고시한 것을 그냥 거기다가 올렸어야 됐는데, 고시한 그 PDF 파일을 일단 고시를 하고
그 PDF 파일을 민원을 위해서 그냥 거기다 게재를 하는 거죠. 거기서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보는데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을 고시라고 생각하고 고시 안 해버렸어요. 전부 다 그랬어요. 유정부 전부 다. 지금 문제가 심각해. 그래놓고 이 의정부 시청 이 사람들이 이거 고시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고시를 스스로 할 것이지 재개발 조합한테 당신들 자 고시 해달라고 민원 신청 서류를 내세요. 빨리 내. 그 서류에 응해서 고시를 해주겠대. 지가 잘못했으면 지가 해야지. 신청서를 내래. 와 진짜 잔머리. 그러면 이제 별 문제가 없던 조합들은 그냥 신청서를 내요. 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고시가 되는데 소송이 붙어 있는 조합이 있어. 이 고시가 없었다는 걸 이유로 이 고시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수행 인가가 아예 없었다. 이 존재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을 거는 데가 있어요. 그런 조합에서는 고시 내주세요, 의정부 시장님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이게 지금 자기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잘냐는 꼴인데 근데 그 조합은 가만히 있고 의정부시에서 하든 말든 알아서 해야지. 빨리 신청서를 내. 신청서를 낼 수가 없어. 진짜 그 얄미운 행태.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시청이나 구청들의 얄미운 행태에 불복하여 그냥 눈치만 보고 예. 했는데 요새는 진짜 못 살겠네 하면서 할 말 다 하면서 예 하다가 인가서 받고 그냥 뒤통수 때리면서 소송 걸고 그렇게 많이 해요 요새. 그 알량한 인가 내주면서 인가서 하나 내주면서 이 구역 밖에 있는 이 땅을 취득하여 기부 체납할 것. 이거하고 뭔 상관이야? 여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 그리고 여기 이 구역을 개발하는데 여기에 도로가 있어. 여기다가 도로를 내야 돼. 이 구역 선이 여기면 여기다가 도로를 내야 돼. 근데 구역선 밖에 있는 상가를 몇 개 구입을 해서 다 보상을 내주고 여기까지 도로를 확장시켜. 이 구역선의 안쪽은 이 조합의 의무지만 이 구역선 바깥쪽은 자기들이 해줘야지. 근데 이 구역선 바깥쪽 여기까지 다 취득해서 도로를 만들고 보상도 조합이 해줘야. 이건 니네가 도시계획 시설 설정을 했어야지. 구청 시청이 그까지 다 떠넘기고 이걸 해야지만이 이거를 상업식 인가의 조건 구간으로 막 달아버리죠. 그리고 이걸 다 해야만이 착공이 가능하니까 착공 조건을 넣죠. 이런 그 대동강을 팔아먹는 행위. 그리고요 자기들 동사무소가 여기 있어요. 동사무소가 있으면 동사무소 사과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제가 이제 사과입니다. 돈 주고 사요. 그래놓고 나중에 여기다가 또 지어줘 공짜로. 아니 이 토지 건물을 다 팔아먹고 여기 또 공짜로 지어 달래. 그냥 이걸 그대로 넘어가야지. 이거는 사고 이거 공짜로 줘. 그럼 저거 이중손해죠. 여기 공짜로 주고 소분해고 여기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이러한 것들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엉뚱한 걸 결부시켰잖아요. 구역 밖의 것을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과도한 기부체납 요구로서 다 행정법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되는 것들인데 그런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도시정비법에서는 과다한 결부, 부당한 결부를 하지 못하도록 도시정비법에 아예 박아놨어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으면 도시정비법에서 과다하거나 전혀 관계가 없는 조건을 결부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도정법에 만들었어요.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진짜 횡포가 많았죠. 자, 그런데 아무튼 고시를 안 해가지고 고시를 안 하면 사업시행 인가고시 고시를 안 하면 뭐야 이거 이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사상 초유의 일. 그래서 인터넷에 그냥 홈페이지 게시가 고시인가? 참 애매한 일이 발생해버렸습니다. 자, 아무튼 90일 내에 소송 제기하고 넘어갑시다. 이것도요, 다 철진한 얘기네. 이거는 수용 재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수용은요, 제가 옛날에 뭐 이미 다 한 얘기고.
가는 원고 아무나 성미 급한 사람이 원고가 되고 당하는 사람이 피고가 되는데 수용은요 무조건 조합만 사업 시행자만 신청인이 될 수 있고 수용 당하는 사람은 피신청인이 됩니다. 수용 당하는 사람이 야 빨리 수용해 빨리 라고 하는 것을 촉구할 수 있을 뿐이지 자기가 직접 수용 신청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협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여기에 사업 시행자 조합이고 이 피수용자가 있고 협의 절차에서 안 되면 지토위 또 중토위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소송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렇게 지토위 중토위 행정소송 가지만 여기서 지토위 단계에서 수용적이 나고 공탁이 돼버리면 소유권은 이미 이제 조합이 가져가고 이 뒤에는 소유권은 취득이 되고 그냥 금액 다툼일 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이 여기서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공탁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요 이때부터는 불법 점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문하고 있는 조합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자문하고 있는 조합인데 상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지금 뭐 상인이라고 칩시다. 조합에서 당신 나가 못 나가? 거기 건물 자체를 수용을 하고 상행위에 대해서 보상금까지 다 공탁을 했어요. 공탁소에다. 공탁을 하는 순간 소유권 전부 다 조합 거예요. 그러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일반인들 아니 내가 내 집 사는데 무슨 불법이야? 아니야. 돈 다 지급했잖아. 언제든 찾아갈 수 있죠. 소유권 조합 거예요. 그래서 명도소송을 할 수 있죠. 근데 명도소송을 할 수 있는데 토지보상법 그러니까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규율하는 토지보상법에서는요. 제가 여기다는 안 써놨는데 토지보상법 43조 그리고 벌칙 95조의 2 토지보상법 43조와 벌칙 95조의 2를 보면요. 43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수용재결이 다 된 뒤에 인도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인도 이전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써 있어요. 95조의 1은요. 이를 위반할 시에는 몇 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협의 절차에서 안 돼서 GTO 가서 결정 나서 공탁을 해버렸어. 소유권 넘어갔죠? 불법 점거이고 형사처벌이에요.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상 인도 거부죄예요. 요 조항이 43조 95조의 2가 2003년도 토지보상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던 조항입니다. 14년 이상 됐어요. 근데 이 조항을 사용해서 고소고발한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기 집에서 자기가 살고 있고 수용제기를 됐지만 강제로 뺏겼는데 그리고 왜 안 나갑니까?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법원에서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명도소송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형사처벌한다? 그걸 별로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피수용자들도 너무나도 법지식으로 충만해서 너무나도 강경하게 버티니까 조합도 안 되겠네. 좀 봐줬는데 그동안 고소를 해요. 요새 고소를 하고 지금부터 당신들 월세 80만 원씩 계속 풀어나가. 그래서 공탁을 했죠? 공탁을 또 압류를 해요. 공탁을 압류해서 아직 안 찾아갔으면 압류해서 80만 원, 70만 원 계속 늘어납니다. 이걸 압류해서 못 찾아가니까 빨리 찾아가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공탁 요새는요 조합에서 공탁하기 한 15일 전부터 압류할 준비를 해요. 공탁을 하면서 압류해버려요. 공탁을 하는 순간 바로 찾아가 버리면 뭐 어쩔 수 없죠. 공탁을 하고 바로 압류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못 찾아가겠죠. 그렇게 해놓고 월세를 또 뜯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고소를 했더니 서울 북부지검에 검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김 변호사님이 뭐 요새 뭐 책도 쓰시고 하셨다는데 요새는 제 이것도 얘기하면서 이게 왜 범죄가 되냐? 경찰에서는 이것을 각하 의견으로 올려보냈다는 거죠. 아니 명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범죄냐? 이게 범죄가 아닙니까, 검사님? 수용이라는 건요. 일단 협의를 해보고 안 되니까 수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공탁했어요. 공탁했으면 소유권 넘어갔습니다.
아무리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소유권은 불변입니다. 이 앞에 있는 수용 자체가 무효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금액 다툼에 불구하고 일단 명도해야 되고 소유권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명도 소송이 있다고요? 그건 별도의 명도 소송이고 민사적인 절차고 이 자체로 형사 구성 요건에 들어가 있는데 왜 문제죠? 고의가 없대요. 고의라는 것은 내가 지금 공탁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간다는 걸 인식하는 것만으로 고의입니다. 그리고 또 특수사정이 있었는데 이 신청권은 수용적인 신청권은 시행자한테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피수용자들은 신청권이 없는데 대신 조속제결 신청 청구권이 있어. 야 빨리 수용해 빨리 안 하면 내 이자 받으면 뭘까? 조속제결 신청한 거야. 자기들이 스스로 했어. 그래서 수용을 당했어. 근데 안 나가. 안 나가니까 너네 토지보상법 인도가 없지. 그거 물렸어요. 그랬더니 검사가 막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요 옛날 그 사건이 잘 없을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희 방에 사건이 10개가 있어요. 그래요? 최근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걸 고소를 했더니 동대문 경찰서에 그 경찰관이 하는 말이 저희가 17년간 이걸 조사를 했는데 이런 사건 처음 봤대. 처음이 뭐 잘못됐나요? 설정이 아니잖아요. 원래 법조문 속에서 사문화된 상태로 있는 것들이 많아요. 법에 분명히 써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써먹는 거. 그거를 어느 순간 누군가가 꺼내서 쓰기 시작을 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그동안은 좀 봐줬는데 이런 경우도 꽤나 됩니다. 옛날에 뭐 화의 절차 이런 것도 법전 속에 있었던 것을 끄집어내서 활용시킨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요 사업 방해 목적으로 그냥 버티고 개기고 있는 것을 형사처벌 한 조항이 이제 사가 움직이고 있고 저희도 고소하고 다른 데에서 다른 변호사도 막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변호사가 했다고 했더니 누군 얘기해준다. 제로쪽 이분야를 많이 하는 변호사도 고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막 판결을 막 뒤져보니까 유죄 판결 받은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드문드문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선고유예요. 어떤 경우는 벌금 200만 원. 별로 없습니다. 근데 분명 유죄이고 제가 또 이것도 칼럼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검사한테 그랬죠. 이게 인간적으로 좀 안타깝지만 형사 범죄입니다. 이걸 왜 형사 범죄화로 만들어 놨을까요? 이거를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시승비 보상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시승비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하는데 당신들이 안 나가고 개경? 이거 사업 못 하잖아 지금. 세종 신도시 건설하는데 세종 신도시는 전형적인 공익 사업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농지에 다 뺏고 야 농지 다 얼마 줄 테니까 나가. 근데 안 나가고 그렇죠. 세종시 건설 못 하잖아요. 공공의 이익이 반한다는 이유로 해서 이제 형사범죄를 해놨는데 이걸 위헌 심판 대청을 하거나 뭐 이거 위헌이다라는 것을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는 거죠. 아무튼 법에는 옛날부터 있었고 이런 것을 소송을 하더라, 고소를 하더라. 유행은 바뀌더라고요. 교수님, 수용 재결, 처분 취소 소송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까 그 제 성립 요건에서 좀 문제가 되나? 그 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제가 무죄가 된다고 할 수 없죠. 진행 중에 있는 결론은 안 나고. 예, 진행 중에 있으면 그래서 처분 취소된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죄는 유죄죠. 근데 나중에 취소가 됐다. 그 죄 성립 요건이 구성 요건 해당성이 소극적으로 없어진다면 재심을 하든가 하긴 해야지. 소송을 걸어놨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무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죠.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수용 재결, 처분 취소 소송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돈 많이 받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송 걸리면 걸리라지 뭐. 나중에 니네가 그러면 수용계획 처분 취소가 되고 나면 그게 이제 재심사가 되려나 모르겠네. 그때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뭐 저기 사업 방해해가지고 돈 많이 뜯기 위한 방법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뭐 집행정지 취소 신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행정소송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 많아요. 저도 이런 경우 있었는데 대전에서 제가 이제 그 시행자 쪽에 있어요. 시행을 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딱 하려고 하는 도중에 왔어요. 집행관이 와가지고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왔대요.
하고 있는 도중에 중간에 집행하다 말았어요. 하다 말은 그런 사례도 있고 참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지죠. 그런데 아무튼 늦게까지 개기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건 분명합니다. 끝까지 성질 나쁜 사람이 돈을 번다. 제가 지금 책에도 써놨어요. 아주 치사하고 야비하고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다 돈 버는 건 아니죠. 그냥 결국에 쫄딱 맞아서 그냥 슬슬 떠나는 사람도 꽤나 되는데 한몫 챙기는 사람도 있고. 저도 가끔 제 의뢰들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무모하게 버티지? 나 같아도 그냥 한 1억 준다고 하면 갖고 떠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쓰러져가는 그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 건물의 가치는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도 끝까지 되겠는데 조합에서 3억을 준대요. 3억. 2천만 원짜리 무허가 건물을 3억을 준다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버티더라고요. 강심장이더라고요. 진짜 강심장들 많아요. 그래도 버텨. 그래도 버티면 이제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수도 있고 5억을 받을 수도 있고. 배팅 정신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런 배팅 알바끼로 배팅을 해서 돈을 뭐 5억 10억을 벌고 또 배팅하고 해서 그 돈을 또 굴려서 어떤 거대한 증권회사를 샀다는 사람도 있어요. 알아요 진짜. 그 사람이 어디서 종잣돈을 어디서 마련했느냐?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면서 알바끼를 한 두세 번 해서 몇십억을 만들어서 그걸 어떤 회사를 사고 그러다가 나이가 60이 넘어서 암 걸려가지고 제주 갔대. 그 인생은 뭐 성공한 건가요? 뭐 그분이 그 병 드시기 전에 제가 봤는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거부가 됐으니까. 또 몇 년 뒤에 들어보니까 제주도 가서 혼자 뭐 그게 별로 부럽지 않다는 안 부럽고 싶어진 거죠. 내가 낫다. 그러니까 그 알바끼 하면서 얼마나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본인도 그렇게 됐어요. 알바끼가 종잣돈 마련에 엄청난 역할을 했던 시절이 한 10년 전, 20년 전. 요즘도 조금 좀 되긴 해요. 여기 써 있네. 수용결차 협의를 해야 되는데 조합만이 신청권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 끝납니다. 매도 청구는 여기까지 그 대부분까지 가야지만이 소유권이 확보가 되는데 공익사업 보면요 처분 효력의 부정지.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사업의 진행 및 토지 수용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조합을 피고로 하여 보상금 징금을 구하는 것이고 집토의를 상대로 해서 수용계획을 처분해 취소를 구하는데 이건 뭐 거의 안 됩니다. 이건 넘어가고 이것도 예전에 한번 보신 거죠? 그냥 여기서 발전기 기준일에서 종무자산 평가 기준 시점이 나오는 거고요. 사업수행계획 이거 옛날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종전자산이 7천억, 종무자산이 1조 700억. 그러니까 7천억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1조 700억을 만들어서 이걸 팔아요. 팔면 1조 700억이 나오죠. 사업비가 3천억이 나왔어. 그러면 이 종전자산 7천억과 사업비 3천억을 들여서 1조를 들였더니 1조 700억이 나오더라. 그럼 얼마예요? 700억이 이득이잖아. 이득. 최초에 시작한 이 출자자본 7천억이 700억의 알을 깠어요. 그러면 10%의 개발이익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사업비라는 건 뭐냐면은 뭐 공사 도급비 뭐 무슨 각종 뭐 조합장 월급 전부 다 월세 다 포함해서 감정평가 수수료 등등 다 넣은 것들이 이게 3천억이라고 쳤을 때 이 부동산 값이 7천억이고 최초의 부동산 7천억을 가지고 했더니 이만큼을 팔아서 이거 빼고 남는 게 700억이다. 그러면 7천억의 700억을 낳는 거죠. 10%. 그러면 10억짜리인 사람은 11억이 되는 거고. 그렇죠. 10억짜리인 사람은 1억이 이득이 남는 거니까 11억.
그래서 10%가 비례율이고 권리가액은 110%가 되겠습니다. 비례율이 110%. 그래서 이 종전자산 가치를 이걸 일률적으로 8천억으로 늘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종전자산을 8천억으로 늘려버리면은 이 이득이 줄어들잖아요. 8천억 늘리면 이득이 줄어드니까 어차피 사업이익은 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종전자산 가액을 높이더라도 사업이익과 비례율이 작아지므로 결국은 권리가액이 같다.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늘릴 때 그렇다는 얘기고 내 것만 늘리면 나는 이득이죠. 자, 그래서 비례율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넘어가십시오. 내년에는요. 내년 개정법은 이 현금청산이라는 단어를 다 손실보상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그 내년 개정법을 약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즘은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경비사업 이렇게 있죠. 이걸 그냥 다 합해서 재개발로 부릅니다. 내년에. 이걸 재건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이 앞에 주택재건축이라는 말이 한번 붙으면 주택재 띄어버렸어요. 주택자. 주택 아니고 상가 짓는 경우도 있는데 뭐 주택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경비사업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렸어요. 이게 결국 정리가 같으니까. 다만 도시환경경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시행 방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다 전체 재개발에서 내년에는 이걸 손실보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변호사를 뽑을 때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무조건 일반 격리 뽑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왜 이렇게 많이 쓸데없는 써놨지? 옛날에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썼는데. 자, 이거 영업손실보상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영업손실보상.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일정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사업자 등록은 원래 필요 없어요. 사업자 등록이 꼭 있어야만 되는데 아니다. 필요 없다. 언제 필요하냐? 무허가 건축물에서 하고 있을 때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해요.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영업손실 보상이 제한이 됩니다. 근데 무허가 건축물에서 한다?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이면 사업자 등록증은 있어야지. 이렇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무허가 건축물일 때만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요 파란색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1년 전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영업을 함에 있어서는 허가증을 받아서 그 허가 내용대로 해야죠. 예를 들어서 요새는 별로 없지만 돌팔이 치과 의사, 치과 이걸 잘해. 영업을 해서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었어. 근데 치과 면허가 없어. 그 면허는 있어야 돼. 면허 없는 애는 안 돼. 면허가 있어야 한다. 허가 등을 받아서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4개월의 영업보상비를 줍니다. 휴업기간은 4개월. 원래는 폐업보상이라고 해가지고 폐업보상금은 2년간의 것을 주는데 폐업은 별로 없어요. 다 휴업입니다. 4개월. 이 4개월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걸 다 일을 접고 딴 데 가서 새로운 영업장소를 찾는데 걸리는 그 마찰적 실업의 기간이 4달 정도 된다. 4달 동안은 장사를 잘 못하니까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몇 평인지 모르겠네. 20평 안 되겠죠. 한 30평 정도의 서울 도심에 있는 식당에 대한 영업 보상이 한 4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느냐? 그게 아니고 한 달에 한 500 이 정도 버는데 이거 이전비 새로 가면 거기서 광고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한 4,5천만 원 정도가 보상금이 나옵니다. 음식점 이런 정도 금이 4,5천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로서는 4,5천만 원은 부족하죠. 왜냐? 인테리어를 했거나 권리금을 줬거나 그 권리금을 사실 못 받잖아요.
요새는 뭐 권리금도 보호를 해준다면서요? 라고 하는데 그 권리금 보호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그 권리금을 보호해준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임차인이 다음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아가는 것을 임대인, 집주인은 방해하면 아니 된다라는 말일 뿐이에요. 방해하면 네가 손해배상을 해라. 임차인들의 순환관계 자기들끼리 권리금 주고받고 하는 것을 중간에 딱 끊고 야 안돼 나한테 줘 이런 걸 못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건 뭡니까? 권리금이 보호된다는 것은 임대차가 순차적으로 굉장히 평온하게 건너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재개발은 뭐예요? 건물을 부수잖아요. 건물을 부수는 게 임대인이 방해하려고 부수는 건 나도 잘못 없어. 조합이 부수는 건데 임대인 나도 이거 계속 하고 싶은데 국가적인 사업을 조합이 대신해서 부수는 건데 나 죄 없잖아요. 임대인도 그냥 당하는 거고 임차인도 후속 임차인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권리금이 보호가 안 돼요. 여기서 재개발에서. 그러니까 권리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가 되고는 있으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4, 5천만 원 받아가는 것만으로는 자기 권리금을 도저히 복구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막 투쟁하고 그래서 용산 4구역이라는 용산 사태가 나는 곳은 거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에요. 국제빌딩 주변 도시환경 정비 사업 제 4구역이죠. 정확한 명칭이 국제빌딩 주변 도시환경 정비 사업 4구역인데 거기서는 영업손실 보상금 나왔는데 권리금 때문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4개월의 휴업기간 감정평가사가 이것도 다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는 주거이전입니다. 주거이전비 주거이전 지금까지 이제 영업손실이고 주거이전비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은 소유자는 2개월 세입자는 4개월 소유자도 줍니다. 소유자도 주는데 조합원으로서 분양시장을 한 사람은 안 줘요. 분양시장을 한 사람은 안 주고 분양시장 안 하고 쫓겨나는 사람 중에는 소유자도 있고 세입자도 있잖아요. 세입자는 4개월 소유자는 2개월 이렇게 요거 날짜 따지는 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수별 월평균 명목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정표 방식이 있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5인 약 한 1,400만 원 1,400, 1,5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에 관한 공명보고일 당시 현재 정비구역에 관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요즘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보상은요. 도시정비보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 강의하다 뭐 한 것도 없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이전비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은 진짜 이삽입니다. 이삽이 약 30에서 100만 원 정도. 이 표가 안 나오네요. 별표에 보면은 면적에 따라서 정말 이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보통 집은 한 6, 70만 원 정도. 근데 보통 재개발지역에서는 거의 지급하는 예가 없어요. 띄어먹어요. 돈을 띄어먹을 때 소송을 하기도 까칠해요. 이거 50만 원 받으려고 소송을 해. 참 까칠해요 이거.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소송 건수를 만들까 아이디어를 많이 짜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절차 개요를 하면 명도소는 약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옛날에 제가 명도소송에서 조합에서 김영훈 변호사님 명도소송 이번 꼭 11월 말까지 끝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착공을 못 하고요. 착공을 못하면 내년 봄까지 착공이 느려지고요. 그러면 4달이 느려지면 그만큼 금융이자가 발생해서 한 달에 뭐 5천만 원씩 손해를 보고요. 그리고 착공이 늦어지면 그만큼 건설사와의 계약에 따라서 에스컬레이션 조항에 따라서 평당 공사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말까지 명도를 못 끝내면
그로 인한 손해가 뭐 20억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주세요. 라고 저를 뭐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그래야지 제 사무보수도 뭐 착수도 늦게 빨리 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판사한테 그때 참 순진했죠. 한 12년도 더 됐어요. 판사한테 빨리 판결해달라고 막을 썼는데 그 판사가 지금 관리처분 소송이 좀 있어가지고 그 판결을 좀 보고 나서 선고를 내겠대요. 그러시죠. 관리처분 소송이 선고가 25일날 선고 나니까 요거는 27일날 선고가 납니다. 명도소송 선고 날짜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변론 전개 같은 거 좀 하지 마시고 이때 선고를 꼭 해주십시오. 그 전에 관리처분 소송이 나니까 선고가 나니까 알았대요. 갔더니 관리처분 소송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조합이. 근데 그 다음 날 명도소송 판결 선고하는데 갔더니 연기하는 거야 선고를.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막 해가지고 선고하고 있는데 다른 재판하고 있는데 재판장한테 찾아가가지고 바로 재판장님 잠깐만요. 저 오늘 선고하기로 돼 있는데 재판장님 지난번에 꼭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선고하시기로 왜 선고를 안 하시냐고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다른 변호사를 막 기다리고 그래서 재판장이 하는 말이 그 관리처분 소송에서 조합이 이긴 거 맞는데 그래서 좀 판결문을 좀 보고 명도소송 판결을 선고를 하겠대요.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이겼으면 이긴 거지 뭘 게 뭐 있냐고. 뻔한데 좀 빨리 선고를 해달라고. 여기서 또 한 달 늦어지면 우리는 집행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아니 그때 그렇게 몇 번이고 지금 연기가 한두 번도 아닌데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얼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래가지고 저를 부르고 나왔죠. 법적 난동을 피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판결 선고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피고 1, 2, 3, 4, 5 중에 피고 7의 성분이 좀 이상하대. 얘가 과연 점유자인지 임차권자인지 지상권자인지 굉장히 불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 구역 내에 뭐 존재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성격을 자기가 규명하려고 했대요. 임차권자인지 사용대차 관계인지 규명하려고 했는데 그걸 규명하려는 자기 의지에 반하여 변호사 김양훈이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면서 뭐 빨리 조속한 선고를 구하길래 이는 더 이상 주장 입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 7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기각한다. 그래서 한 명 패소한 거예요. 제가 딱 한 명만. 그래서 피고 10명 중에 한 명이 딱 알까기가 된 거죠. 알이 팍 빠져가지고 나간 거죠. 한 명이 알이 박힌 거야. 피곤하네. 그 사람이 판결로 거부한 거죠. 그래서 저는 조합직이고 피고 측 변호사가 나중에 김 변호사님 재수가 없으십니다. 구역 내에 살면 다 사용수익권이 박탈되지 뭐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지인지 임차권자인지 가릴 필요가 뭐 있어? 구역 내에 있으면 다 나가야지. 저쪽 변호사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난동을 피우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막 이빨이 열받아가지고 알깠잖아요.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이제 집행이 못 되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 조합의 설립이 무효가 됐어요. 그 다음 한 몇 달 뒤에 한 달인가? 이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버려요. 명도수송은 이게 문제가 아니야. 조합 설립이 무효래. 그러니까 이만한 해일이 일어났는데 완전히 폭풍하고 완전히 다 쓸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조합 전체 조합 공사동 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조합장 임원 직무집행경비 가처분 들어와서 다 올스톱되고 서울 중구 순화동 중앙일보 사업 건너편에 지금 있는 뭐 바비행인가 뭔가 거기가 그냥 풀만 자라고 공사를 3년 동안 중단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철거인 연합회 그 사람들이 성지가 됐어요. 성지가 되고 유명해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조합 설립이 이제 그게 조합 설립 무효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이라는 판례가 이제 나오죠. 거기서.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해서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을 민사소송에 패소했어요. 쭉 올라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조합 설립 무효 여부는 민사로 따질 게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따지라 해서 파기 이송해서 행정법원으로 보내요. 행정법원으로 가면은 민사하고 행정 중에 행정이 시행자 쪽으로 유리합니다. 행정은요 90일이 지나버리면 무효되기가 어려워요. 민사는 90일이 지나도 그냥 무효야. 조합설립 뭔가 하자가 있습니다. 근데 행정소송은
90일 내에 하자고 하겠다면 잘못했는데 취소 이렇게 되지만 90일 이후에 소송을 걸면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건 넘어가도 돼. 어마어마하게 큰 하자 있으면 말이야.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하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 조합은 살아난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는데 3년이 걸려가지고 제가 알까기 해가지고 한 명 패소한 거 그 판사한테 판사는 판결문으로 보고하더만요. 그래서 보고를 당하고 더 큰 쓰나미를 맞아가지고 3년 동안 풀자라는 거기서 수임료도 못 받고 내가 소송 보수를 받아야 될 그 현장이 강한 작성이 한 1억 얼마를 받았어야 됐거든요. 못 받고 못 받았으면 그 재개발 조합을 제가 방치해야 되나요? 그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 뒤로 나온 소송을 다 외상으로 또 하는 거예요. 외상으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자지. 외상으로 또 계속 해요. 3년 동안. 그래서 계속 이제 달아두는 거죠. 계속 한 건당 400만 500만 원 계속 달아둬. 그 사이에 대형 법무법인도 한 번씩 들어오고 일단 나가고 저는 끝까지 가서 3년 뒤에 또 이제 건설사도 롯데건설에서 동부건설에서 롯데건설을 바뀌고 그래서 행정법원에 가서 이제 살아나니까 그로 인해서 가처분을 풀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 수임료 채권이 3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3년의 단기 소멸시효. 변호사 법 공부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변호사 무슨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3년 지나면 못 받아요. 뭐 3년이 다 되는 거야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조합을 상대로 제가 소송을 걸죠. 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겁니다. 소송을. 소장을 받으시오. 자문 회사에다 소장을 보내는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민법 180조 이거 써 있어. 그래서 소장을 보내. 그럼 거기서 그걸 또 건설사에 보내죠. 김영우 변호사가 이빨 열받았다고. 지금 이거 자문료 채권이 소멸하게 생겼다. 소송 보수가 해서 받았죠. 그래서 몇 억을 받았는데 그게 완전히 개돈 타는 것 같더만요. 미리 받았으면 다 써버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아놓으니까 이게 돈이 되더라고요. 와, 괜찮대. 그렇게 그걸 한번 겪고 나니까 이 변호사가 이런 거구나. 진정한 변호사는요 패소에서 나옵니다. 패소. 그 변호사는 프로야구 감독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맨날 지고 이기고 썩어버리죠. 근데 이 패소에서 이게 뭔가 그 사람이 발전하다 보면요 이제 다 덤벼 이제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완전 무시당하고 제가 패소하고 이렇게 조합에 가니까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잘못해서 패소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흐름 때문에 패소를 했고 그 와중에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강제 집행 몇 군데는 했어요. 이런 거 다 강제 집행 해버렸어요. 이 물건을 다 실어 날랐는데 법원에서 이 강제 집행을 하면 대신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요. 무슨 물류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다 보관을 해주는데 이 강제 집행을 당한 사람이 가서 제가 얘기했나요? 저한테 소송 걸었다는 거? 얘기했죠. 그거를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소송당해서 돈 물어주고 진짜 그게 한 7, 8년 전인데 아주 끝내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여기 변호사님들 본인 소송은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법원 한도 안 가보고 변호사가 되고 나서 인사 오고 인사 피고 형사 고소인 형사 막 참고인 막 불려다니고 해볼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기 막 찝찝하더니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당해보니까 의뢰인들한테 참 나도 그거 해봤어 그걸 아닌데 뭘 이렇게 영도 우수 약간 특별 소문가 이런 거 중요하죠. 판결문 송달이 여러분 명도 소송에서요 패소하면요 명도 소송에서 패소하는 순간 변호사 사임계 내버리세요. 아니면은 명도 선고 직전에 변호사 사임계를 내버려야 돼요. 거의 이 소송은 패소다 다 느낌이 오잖아요. 선고하기 직전에 변호사 사임계를 내면 우리 의뢰인의 판결문은 우리 사무실로도 못 가고 딴 데로 둥둥 떠다녀요. 의뢰인한테 전화해주죠. 절대로 법원에서 온 거 받지 마라. 아이들이 집을 비우고 다녀요. 도망가라.
법원에서는요 변호사가 사임계를 냈고 그러면 당연히 그 당사자한테로 가야 되는 당사자는 없어. 이 판결문이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판결문이 송달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돼. 명도 가집행을 하려면 판결문이 피고한테 도달이 돼야 되잖아요. 송달 증명이 있어야 돼. 송달 증명이 있어야 집행이 돼. 집행 못해 그냥 계속. 이게 둥둥 떠다니는 상태에서 집행정지 시청을 거는 거죠. 그런 미묘한 그래 집행정지 시청을 걸어서 현금공투 얼마 내고 항소심 판결시까지 집행을 정지 걸어버려야죠. 근데 이런 거는요 이 바닥에 일을 안 해본 변호사는요 몰라요. 그냥 뭐 회수했으면 회수하는 거지. 여직원이 다 받아. 뭐 법원이요 형이 막 주잖아요. 다 체크해. 근데 우리는 얘기하면 어디서 오는 건 절대 받지 말라. 또는 사임계를 내버리고 특정 누구 거는 딱 여직원이 이제 딱 오다가 요거 우리가 아닌데요? 제껴야 돼요. 받아버리면 안 돼요. 받으면 바로 이제 집행 들어와 이제. 그런 미묘한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인도 집행을 한 뒤에 철거를 해도 되는가? 철거를 하면 원래 안 돼요. 소유권은 확보가 안 됐잖아요. 재개발 도안의 경우는 보상 공통하고 나면 소유권 확보가 되면 이제 해도 되지만 재건축에서는요 3심까지 판결이 확정돼야지만이 소유권 확보가 돼서 철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하면 어떻게 되죠?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위법성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서 있는 공탁 가공하면은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집행 후 물건 보관 한번 넘어갑시다.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세 가구 총 8명이 가재도구에 대해 손해배상 3,500만 원 연대배상을 명한 사례. 제가 당한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6강 7강이 있는데 6강 7강은 다음번에 제가 다 강의를 하고 감정평가에 관련해서는 평가사님 와서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열정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꼼꼼하게 써놨는데 시간이 저기 한 2, 3년만 지나도 이게 패션이 바뀌더라고요.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요새 패션은요 2주관리를 다 통으로 하는 거. 그리고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상 인도거부죄를 고소고발로 때리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유행이에요. 이런 것도 범죄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